자기야, 은수가 우리 아기 베넷 저고리까지 다 짜줬어. 예쁘지? 친구가 제 남편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며 저한테 상담을 했던 친구의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짜리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화려한 재혼식 날,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그 식장에서 저는 딱 5분 만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은수는 이미주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종이 가방 손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석 달에 걸쳐 한 땀 한 땀수를 놓은 베넷 저고리와 백화점에서 주문한 유모차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수야, 왔어? 빨리 들어와. 예. 희주가 현관문을 활짝 열며 은수의 손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과일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직접 한 거야. 너 주려고 밤마다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수놓았어. 은수가 종이 가방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내 희주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연분홍 천 위에 귀여운 토끼 한 마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은수야, 이걸 진짜 네가 손으로 다 한 거야? 희주가 베넷 저고리를 들어 올리며 입을 쩍 벌렸습니다. 응, 네가 토끼 좋아하잖아. 우리 예쁜 조카 입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어머, 너 정말 미쳤나 봐.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손으로 해? 그냥 사면 그만인걸. 고마워, 은수야. 진짜 잘 입힐게. 희주가 은수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은수는 희주의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온다며. 응, 이제 올 때 됐어. 안 그래도 오늘 너한테 딱 소개해 주려고 불렀지. 희주가 소파에 앉으며 은수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발그레해? 많이 설레니? 아유, 설레긴. 그냥 집이 좀 후끈거려서 그래. 희주가 손으로 얼굴을 부채질하며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수는 테이블 위 케이크에 꽂힌 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년이었습니다. 희주는 1년 전부터 은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만난 남자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최근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교 여행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아기 이름은 뭘로 지으면 좋을지, 은수는 그 모든 상담에 성심성의껏 답해 주었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울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은수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에 선 남자는 오늘 회식이라 늦는다고 했던 은수의 남편 박진욱이었습니다. 진욱은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보았습니다. 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욱의 표정이 잠시 굳는가 싶더니 이내 뻔뻔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진욱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와 희주의 어깨를 능숙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많이 기다렸지? 희주가 기다렸다는 듯 진욱의 뺨에 입술을 갖다 대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자기야, 이것 봐. 내 친구 은수가 우리 아기 베넷 저고리까지 직접 만들어 왔어. 너무 앙증맞고 예쁘지? 은수의 손에서 유모차 상품권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은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며 진욱을 쏘아보았습니다.
박진욱,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은수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진욱은 희주의 어깨에 올린 손을 치우지 않은 채 은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다 허락받은 일이야. 허락? 무슨 허락을 받았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은수야, 너도 알잖아. 아이 하나 못 갖는 네가 그 집안에서 무슨 쓸모가 있어? 이제 그만 욕심 버려. 희주가 우리 집안대를 이을 귀한 자식을 가졌어. 진욱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수는 희주를 돌아보았습니다. 희주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입꼬리를 비죽이며 은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너, 1년 동안 나한테 전화해서 상담하던 그 남자가 내 남편이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래? 은수야, 너무 원망하지 마.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나도 내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은수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조 여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 여사는 은수 앞으로 다가오더니 앞뒤 잴 것 없이 은수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입 닥쳐. 때 끊어 먹으려니 어디라고 여태 붙어 있어? 아이 하나 못 낳는 년이 이 집에 무슨 낯짝으로 앉아 있느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몸만 나가. 당장. 은수는 조 여사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5년 동안 종처럼 살았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조 여사가 은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어머, 은수야, 내 엄마가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나이에 쫓겨나는 꼴을 당하니? 참 불쌍하다 얘. 은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은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희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이 입 못 닥쳐. 진욱이 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뒤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만해. 추하게 굴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진욱이 은수의 손에 서류 봉투를 툭 던지듯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위자료 1,000만 원이 적힌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은수는 집으로 돌아가 옷가지와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보석함을 챙겨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진흙바닥 위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보석함을 열어보았습니다. 보석함의 이중 바닥 사이로 작은 열쇠 하나와 꼬깃꼬깃 접힌 메모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빗물에 글씨가 번지기 전에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은수야, 엄마가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다.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마라. 기운 내라, 내 딸. 은수는 메모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빗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은수의 어깨가 거세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좁아터진 고시원 쪽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메모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은수는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로 고시원을 뛰쳐나와 메모에 적힌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은수를 지하 깊숙한 대여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열쇠를 넣고 조심스럽게 돌리자 묵직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여러 개와 빳빳한 무기명 채권 다발, 그리고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든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유통의 주식 70%가 담긴 증서였습니다.
이혼하거나 상속받는 시점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에는 시댁 식구들이 어머니에게서 빼앗아간 돈과 땅 목록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의 손이 떨림을 멈추었습니다. 은수는 금고 앞에 선 채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제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은수가 장부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쪽방 벽에 기대앉은 은수는 장부를 무릎 위에 펴놓고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빼앗긴 금쪽 같은 땅 목록부터 강제로 넘긴 주식 양도 내역, 협박에 못 이겨 벌벌 떨며 서명한 각서 사본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름 하나를 꾹꾹 눌러 입력했습니다. 한준혁 변호사. 어머니가 장부 맨 끝 여백에 믿을 사람이라며 정성스레 적어둔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수는 한준혁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한준혁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은수가 내민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강은수 씨, 이 신탁 증서가 진짜라면 말입니다. 지금 좋은 유통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바로 강은수 씨 본인입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을 철저히 숨기고 싶습니다. 저쪽 식구들이 제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게 해주세요. 한준혁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은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령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지요. 대외적으로는 가명을 쓰시고 모든 동거래는 제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이름은 제니 강으로 해주세요. 다시는 옛날의 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은수가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욱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희주와 딱 붙어 앉아 히히덕거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은수 걔는 짐도 없이 나가서 어디서 자고 있을까? 전화도 싹 끊었더라. 희주가 사과를 아작아작 씹으며 물었습니다. 알게 뭐야? 아마 친정 쪽 먼 친척 집이나 기어 들어갔겠지. 그 물정 모르는 년이 갈 데가 거기밖에 더 있어? 하긴 거기 살면서 비자금 한 푼이나 모았겠어? 쥐뿔도 없는 게. 희주가 킥킥 웃으며 은수가 밤새워 수놓은 베네 저고리를 발가락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근데 그년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고 나갔단 말이야. 빨리 치워버려야 하는데 아주 골칫덩이야. 진욱이 혀를 쯧쯧 차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자기야, 흥신소라도 불러봐. 고시원이든 어디든 쥐 잡듯이 뒤져서 도장 받아내야지. 걔가 질질 끌면 우리 결혼식 날짜만 늦어지잖아. 희주가 진욱의 팔을 흔들며 앙탈을 부렸습니다. 진욱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흘 뒤 은수는 고시원 좁은 복도에서 험악하게 생긴 낯선 남자 2명과 딱 마주쳤습니다. 남자들이 은수의 방 앞을 위협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강은수 씨 맞지? 박진욱 사장님이 보내서 왔어. 이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조용히 갈 테니 협조해. 덩치 큰 남자가 서류 봉투를 은수의 가슴팍에 팍 밀어 넣었습니다. 은수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이 아줌마가 곱게 말하니까 웃음나? 순순히 도장 찍으면 다칠 일 없어. 남자가 은수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셋이 뚜벅뚜벅 나타났습니다.
한준혁 변호사가 은수를 지키기 위해 미리 배치한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경호원이 남자의 손목을 획 비틀어 떼어냈습니다. 은수는 이미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화 버튼을 눌러두고 있었습니다. 여기 복도 천장에 CCTV도 있고 내 폰으로 당신들 얼굴 다 찍었어. 가서 박진욱한테 전해. 다음에 또 이딴 짓 하면 그때는 경찰서 취조실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은수가 서류 봉투를 남자의 가슴에 도로 팍 밀어 넣었습니다. 남자들은 경호원들의 눈치를 살피다 궁시렁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은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수는 낡은 고시원을 벗어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좋은 유통의 사업 보고서와 거래처 목록, 그리고 정보 전문가 민우가 보내온 비밀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욱이랑 희주 쪽 통화 내역 싹 다 확인됐나요? 네, 사장님.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희주라는 여자가 진욱 몰래 매달 거액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있더군요. 어디로요? 불법 도박장입니다. 진욱의 법인 카드로 현금을 뭉텅이로 뽑아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고 있습니다. 은수가 파일을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결제 내역, 날짜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둬요. 복수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쓸 거니까. 알겠습니다, 사장님. 은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호텔 창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조 여사는 거실에서 희주와 마주 앉아 결혼식 준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혼수면 내 친정 쪽에서도 체면은 서겠지? 내가 아주 신경 많이 썼다. 조 여사가 번쩍거리는 예단 목록을 펼치며 생색을 냈습니다. 어머니, 역시 통이 크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도 워낙 넉넉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되는데. 희주가 여우처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여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희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네가 우리 집에 복덩이로 들어왔어. 그 은수녀는 5년 동안이나 뱃속이 빈깡통이라 속만 썩였는데 말이다. 조 여사는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더 끌어다 썼습니다. 희주의 예단과 혼수를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엉망이었지만 조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한준혁 변호사에게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 여사가 지금 스마트 물류센터 부지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 땅 원래 주인이 돌아가신 어머니였고 지금은 상속받은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여사한테 메일을 한 통 보내세요. 물류센터 부지를 팔 의향이 있다고. 보낸 사람 이름은 제니 강으로 해서요. 한준혁이 수첩에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조 여사가 덥석 물까요? 무조건 물어요. 그 노인네, 돈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맞거든요. 5년 동안 그 성질 머리 지켜본 제가 잘 알죠. 은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사흘 뒤 조 여사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 여사가 제니 강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최고급 미용실에서 다듬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찰랑거렸습니다. 남루했던 낡은 옷 대신 멋진 검은 정장 재킷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쪽방에서 눈물 짓던 불쌍한 강은수가 아니었습니다. 은수는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강은수는 오늘 죽었어.
이제부터 나는 제니 강이야. 같은 시각 진욱은 희주와 함께 은수가 살던 아파트에 남겨진 물건들을 상자에 마구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제사 그릇, 빛바랜 사진 앨범, 낡은 코트까지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자기야, 이거 중고 장터에 올리면 쏠쏠하겠지? 희주가 앨범을 대충 뒤적이며 신이 났습니다. 얼마나 하겠어? 그냥 싹 다 올려서 술값이나 벌자고. 진욱이 상자를 테이프로 칭칭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희주가 앨범 속 은수 어머니의 사진을 보더니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엄마 닮아서 팔자가 이 모양이지. 끼리끼리라더니. 진욱이 껄껄 웃으며 상자를 현관 앞에 내놓았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은수는 민우가 보내온 실시간 도청 파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희주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들려왔습니다. 엄마 닮아서 팔자가 그 모양이지. 은수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탁탁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은수는 이어폰을 빼고 창밖을 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파는 그 물건들, 그 값어치를 내가 매겨줄게. 아주 처절하고 비싸게 말이야. 당장 내일 은수는 화려한 복수의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조 여사와 진욱은 제니 강의 정체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조 여사는 최고급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뻣뻣하게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비서가 바짝 뒤따르며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제니 강 대표님이 38층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얼굴은 좀 어떠냐? 쓸만해?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우 같은 여자입니다. 수행원을 넷이나 거느리고 기세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요. 조 여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꾹 누르며 입꼬리를 비죽 올렸습니다. 돈 좀 있는 애들이 다 그렇지. 어디 얼마나 잘났나 한번 보자고. 라운지 안쪽 전망 좋은 창가 자리에 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진주 귀걸이를 한 은수는 서류 파일을 넘기며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오른쪽엔 한준혁 변호사가, 왼쪽엔 정복군 민우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가 자리에 앉으며 은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은수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조 여사는 눈앞에 이 당당한 여자가 구박대기 며느리였던 강은수라는 걸 꿈에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니 강 대표님 반갑습니다. 좋은 유통회장 조미숙입니다. 앉으세요. 은수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짤막하게 대꾸했습니다. 조 여사는 자존심이 상해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만 곧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기 물류센터 부직건으로 연락 주셨다고요? 저희 좋은 유통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침을 발라놓던 귀한 땅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조건을 말씀드리죠. 은수가 서류 한 장을 조 여사 앞으로 쓱 밀어냈습니다. 부지를 파는 대신 투자를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현금 500억을 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 여사의 눈이 쟁반만하게 커졌습니다. 500억이라는 소리에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감추려 얼른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나 500억요? 조건이 뭡니까? 조 회장님 아드님 회사 지분 전체를 담보로 내놓으세요. 조 여사의 찻잔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아니, 지분 전체라니요. 그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조 회장님, 저 바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시간도 다 돈이에요. 싫으시면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서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조 여사가 다급하게 손을 뻗어
은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제니 대표님 앉으세요. 좀 더 얘기를 나눠봅시다. 은수가 못 이기는 척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준혁 변호사가 계약서 초안을 꺼내 조 여사 앞에 탁 놓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내일까지 도장 찍어 주십시오. 조 여사가 눈을 부릅뜨고 계약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단본이 위약금이 니 하는 무서운 말들이 빼곡했지만 조 여사의 눈에는 오직 500억이라는 글자만 번쩍거렸습니다. 호텔을 나선 조 여사는 차에 타자마자 비서에게 닥달했습니다. 야, 우리 진욱이 인감도장 어디 있어? 사장님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져와. 내가 직접 도장 찍을 거니까. 그래도 사장님한테 먼저 여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넌 시키는 대로 심부름이나 해. 조 여사가 비서의 말을 매몰차게 잘라버렸습니다. 다음 날 조 여사는 아들 진욱에게는 입도 뻥끗 안 하고 회사 인감을 몰래 가져와 계약서에 쾅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준혁 변호사가 계약서를 건네받아 은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장님 됐습니다. 노인니가 제 손으로 직접 찍었습니다. 은수가 계약서에 찍힌 인감 자국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지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도장 하나가 저 사람들 식구를 전부 꽁꽁 묶어버릴 밧줄이 될 거예요. 같은 시각 진욱은 사무실에서 희주의 전화를 받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강남에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 하나 받았단 말이야. 계약금이 모자라. 얼마나 필요한데? 딱 3억만. 우리 아기 태어나면 넓고 좋은 데서 살아야 하잖아. 응. 진욱이 이 말을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바닥을 보인다는 걸 진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주가 칭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돈 만들어 볼게. 진욱은 전화를 끊자마자 경리부에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습니다. 이번 달 물건값 줄 거에서 3억 빼서 내 개인 계좌로 당장 옮겨. 사장님, 그러면 거래처 대금이 밀려서 난리가 납니다. 한 달만 미루면 되잖아. 내가 다 책임진다고 했지? 진욱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은수는 민우에게서 모든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사장님, 진욱이 놈이 오늘 또 회사 돈 3억을 빼돌렸습니다. 잘 됐네. 날짜별로 싹 다 캡처해서 정리해둬요. 그리고 희주 그 여우 같은 년 말인데요. 어젯밤에도 몰래 도박장에 갔습니다. 진욱이 법인카드로 2천만 원을 홀랑 긁었더라고요. 은수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은수는 한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변호사님, 조 여사가 빌린 법인 대출 만기일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만기일을 진욱이랑 희주의 결혼식 당일로 앞당길 수 있는지 당장 알아봐 주십시오. 결혼식 당일이요? 네. 그날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야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겠어요? 한준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묵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길을 찾아보지요. 조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식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까지 불러앉히고 공증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투자금 들어오면 내가 3배로 쳐서 갚을게. 내 이름 석자 걸고 약속해. 사채업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믿고 빌려드리는 겁니다. 대신 못 갚으시면 아시죠? 걱정 마. 이번에 붙은 투자자가 아주 돈이 썩어나는 큰 손이니까.
조 여사가 자신만만하게 껄껄 웃었습니다. 은수는 호텔방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어머니의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진주 알들이 은수의 목에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은수는 목걸이를 만지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그놈들 눈에서 피눈물 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은수는 민우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혼식 날 식장 큰 화면에 영상 하나를 띄울 거예요. 딱 대기하고 있어요. 어떤 영상입니까, 사장님? 조 여사가 나한테 도장 찍어준 그 계약서요. 담보니 위약금이니 하는 조항까지 글자 하나하나 하객들이 다 볼 수 있게 크게 띄워요. 민우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수는 창가로 걸어가 반짝이는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조 여사는 오지도 않을 돈을 꿈꾸며 비싼 샴페인을 따고 있을 것이고, 진욱은 희주 몰래 또 딴 주머니 찰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이며, 희주는 있지도 않은 아기 방을 꾸미느라 정신이 없겠지요. 은수가 커튼을 촥 닫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결혼식 날 다 같이 지옥에서 보자. 결혼식 날 아침, 조 여사는 예식장 귀빈실 거울 앞에 앉아 기세등등하게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 의원님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며 굽실거렸습니다. 조 여사가 벌떡 일어나 로비로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박 의원이 수행비서 둘을 거느리고 위엄 있게 정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이 바쁜 귀한 걸음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조 여사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박 의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늘 축사는 내가 직접 맡기로 했네. 언론 쪽에도 손을 써놨으니 걱정 말게. 그럼요, 의원님. 벌써 기자들이 3팀이나 와서 대기 중입니다. 조 여사가 입이 귀에 걸린 채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구름대 같은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는 하객들에게 이리리 인사를 건네며 비싼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희주는 거울 앞에 서서 눈부신 웨딩드레스 주름을 잡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 둘이 희주의 부케를 다듬으며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야, 그나저나 은수 개 소식 아는 사람 있어? 희주가 시뻘건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물었습니다. 누가 알겠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대. 당연하지. 지금쯤 어디 다리 밑에서 굶고 있거나 구걸이나 하고 있겠지. 희주가 킥킥거리며 휴대폰을 치켜들었습니다. 잠깐만, 나 이거 영상 하나만 찍어서 올려야지. 희주가 카메라를 켜고 예쁜 척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제가 결혼해요. 아, 참. 혹시 강은수 아시는 분? 지금쯤 길바닥에서 깡통 차고 있을 테니까 보면 적선 좀 해주세요. 희주가 깔깔거리며 영상을 올리자마자 좋아요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예식장 지하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추어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은수가 내렸습니다. 검은 드레스에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건 은수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차 반대편에서 내려 은수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준비는 완벽합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건물 뒤편에 대기 중이고 식장 큰 화면은 민우가 이미 꽉 잡고 있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짧게 끄덕였습니다. 올라가자. 은수와 도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왁자지껄한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넘쳐났습니다. 예식장 안은 화려한 꽃과 촛불로 눈이 부셨습니다. 은수는 도윤과 나란히 식장 안으로 들어가
맨 앞줄 정중앙 자리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진욱이 단상에 위풍당당하게 올라섰고 희주가 눈부신 드레스 자락을 끌며 꽃길을 걸어왔습니다. 진욱은 희주를 맞이하려다 슬쩍 앞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중앙석에 앉은 여자의 얼굴이 진욱의 눈에 박혔습니다. 진욱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검은 드레스, 영롱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차가운 눈동자. 틀림없는 은수였습니다. 진욱의 입이 쩍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주도 은수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희주의 시선이 은수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꽂혔습니다. 자신이 발로 짓밟아 박살냈던 그 목걸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니 강을 찾으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축사를 하려 마이크를 잡으려는 찰나 식장 양쪽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번쩍하며 켜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조 여사가 제니 강에게 도장을 찍어준 비밀 계약서가 대문짝만하게 떠올랐습니다. 좋은 유통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혔다는 내용이 하객들 눈앞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하고 단상을 향해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입니다. 5분 뒤면 당신들이 가진 모든 구멍이 꽉 막힐 겁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식장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조 여사는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마이크를 쥔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야? 그때 식장 뒷문이 벌컥 열리며 시커먼 정장 차림의 남자 넷이 들이닥쳤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숨에 단상으로 올라가 조 여사와 진욱 앞에 붉은 서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조미숙 씨, 박진욱 씨, 당신들의 모든 자산 압류 및 계좌 거래 중단 통보서입니다. 조 여사가 서리를 획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무슨 압류야? 제니 강 대표가 오늘 투자금 500억을 넣어주기로 했단 말이야. 제니 강 어디 있어? 당장 나와. 은수가 서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조 여사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제니 강이 바로 접니다. 어머니. 조 여사의 손에서 마이크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에 부딪히며 B-하는 굉음이 식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진욱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단상에서 뛰어내려 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강은수. 하지만 도윤의 경호원 둘이 순식간에 진욱의 양팔을 비틀어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진욱의 주머니에서는 휴대폰 알림음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법인 카드 결제 취소, 잔액 부족, 거래 제한 문자가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희주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뒷문을 향해 길을 쓰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세 걸음도 못 가 발이 드레스에 걸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배에 넣었던 실리콘 보형물이 드레스 밑으로 쑥 빠져나와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이 발로 밟은 보형물이 미끄러져 기자들 앞까지 굴러가 멈췄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박 의원은 안색이 흑빛이 되어 뒷문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복도에 서 있던 남자 셋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박 의원님,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박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식장 정문이 다시 열리며 이번에는
험악하게 생긴 사채업자 넷이 들이닥쳤습니다. 대장인 남자가 조 여사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조 회장, 내 돈 어디 있어? 오늘 투자금 받아서 갚기로 했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상황이 좀 꼬여서. 뭐가 꼬여? 공증까지 서놓고 어디서 수작이야. 조 여사가 사채업자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다른 남자가 조 여사의 어깨를 짓눌러 바닥에 주저앉혔습니다. 조 여사는 무릎을 꿇은 채 손을 싹싹 빌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살려줘.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은수가 우아하게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집어들고 아수라장이 된 식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각부로 좋은 유통의 모든 의결권을 행사하여 제가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천장을 울렸습니다. 진욱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비틀며 은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진욱이 은수의 구두 앞까지 기어와 발목을 필사적으로 잡았습니다. 은수는 그런 진욱의 손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보석함을 창밖으로 던졌을 때, 내가 한 번만 돌려달라고 울면서 빌었을 때 당신은 어땠지? 은수가 진욱의 손가락을 구두굽으로 꽉 밟아 떼어냈습니다. 진욱이 손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희주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며 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은수야, 우리 친구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잖아. 응. 희주야, 네가 도박장에서 펑펑 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 줄 아니? 전부 진욱이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야. 넌 이제 공범으로 감옥에 갈 거야. 희주의 입이 쩍 벌어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희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조 여사가 가슴을 쥐어짜며 쓰러지려 하자 은수가 단상에서 내려와 조 여사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아직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어머니, 남편이 저지른 살인 유기 사건 재판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조 여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크게 떠졌습니다. 식장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욱과 희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하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휴대폰을 들어 사방에서 이 광경을 찍어대느라 바빴습니다. 도윤이 은수에게 다가와 따뜻한 코트를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은수는 코트를 여미고 식장 출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은수야, 강은수. 호송차로 끌려가던 진욱이 은수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은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도윤의 차에 올라타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은수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도윤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가야죠. 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언덕 위 공동묘지를 향해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은수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 서서 진주 목걸이를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드디어 시작했어. 이제 내가 그 사람들 주인이야. 은수의 볼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마음껏 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깨진 유골함 조각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습니다. 풀밭 위에 흩어진 조각들은 차가운 빗물에 젖어 시커먼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은수의 손톱 사이로 까만 흙이 끼어 들어갔지만 은수는 아픈 줄도 모르고 조각을 줍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깨 위로 쏟아지던 빗방울이 뚝 끊겼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윤이 커다란 우산을 씌워주며 묵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은수 씨,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손 다치십니다. 도윤이 은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진흙 묻은 조각들을 조심스레 함께 주었습니다. 은수가 도윤의 손을 가로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 대체 누구예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돕는 거냐고요? 도윤이 주운 조각들을 깨끗한 천으로 감싸 안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어머님의 장학생이었습니다. 제가 21살 때 부모님 여의고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막노동판을 전전했는데 어머님이 졸업할 때까지 학비랑 생활비를 다 대주셨습니다. 은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에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도윤이 잠시 말을 멈추고 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 은수를 꼭 지켜달라. 시댁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은수를 해칠 거다. 그때가 오면 이걸 써라.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그 비리 장부 복사본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수는 유골함 조각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지만 밖으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은수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에 고개를 든 은수의 눈가는 핏발이 서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윤 씨, 그동안 제가 힘들 때마다 이상하게 일이 풀리거나 누군가 지켜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다 당신이었군요. 도윤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과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는 뒤에서 몰래 돕지 말고 제 바로 옆에서 당당하게 도와주세요. 도윤이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은 은수를 자신의 조용한 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이트보드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시뻘건 화살표, 복잡한 금액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 여사, 박 의원, 좋은 유통, 그리고 해외 비밀 계좌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3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추적한 자금 흐름도입니다. 조 여사와 박 의원 사이에 오간 검은 돈의 경로를 싹 다 그려놨습니다. 은수가 보드 앞에 서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인간들이 우리 엄마한테서 뺏어간 돈이 이렇게나 많았단 말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아직 구멍 속에 숨겨진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은수가 화이트보드 구석에 적힌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조 여사 남편, 뺑소니 사건. 이건 또 뭐예요? 우리 아버지 사고에 뭐가 더 있는 건가요? 은수 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사고. 사실 목격자가 살아있습니다. 조 여사 남편이 사람을 치고 그냥 달아나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목격자가 정말 살아있다고요? 네. 지금은 시골 구석에 숨어 사는데 제가 사람을 보내서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결정적인 순간에 쓸 겁니다. 은수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그 목격자, 털끝 하나 안 다치게 꼭 지켜주세요. 제 목숨 걸고 약속합니다. 같은 시각 진욱은 퀴퀴한 유치장 철창 안에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봤지만 먼지만 날릴 뿐 동전 한 입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욱이 지나가는 간수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나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줘. 나 나가면 당신한테 돈 보따리 안겨줄게. 응. 간수가 걸음을 멈추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박진욱 씨. 세상 천지가 다 아는데 누굴 속여요? 당신 계좌 싹 다 막혀서 지금 거짓 신세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진욱이 철창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한편 구치소 여자 수감동에서는 희주가 공포에 질린 채 첫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 셋이 희주를 짐승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야, 너 텔레비전에 나온 그년 맞지? 배에다 실리콘 넣고 임신한 척 쇼하다가 망신당한 사기꾼. 희주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거짓말 마. 그 쌍판대기가 어디 가겠어? 한 수감자가 희주의 머리채를 확 잡아채더니 바닥으로 팽개쳤습니다. 희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병원 특실에서는 조 여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조 여사가 옆에 있던 간호사의 팔을 부러질 듯이 꽉 잡았습니다. 제니 강 불러와.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당장 전화하라고. 환자분 혈압 오르십니다. 진정하세요. 전화해. 그 여자가 나한테 500억 넣어주기로 했단 말이야. 내 돈 어디 갔어? 간호사가 차갑게 조 여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조미숙 환자분 병원비 입금이 안 돼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안으로 돈 안 들어오면 당장 퇴원하셔야 해요. 조 여사의 입이 쩍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별장 서재에서 한준혁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제니 강이라는 가짜 이름은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 본명 강은수로 갑니다. 내 이름 석자 걸고 좋은 유통 경영권을 통째로 삼키겠습니다. 한준혁이 서류를 착착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 당장 시작하지요. 도윤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오며 힘을 보탰습니다. 은수 씨, 제 회사 골드리치에 돈과 사람을 마음껏 쓰세요. 경영 잘하는 전문가들도 제가 다 붙여드리겠습니다. 은수가 도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는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제게 두 번째 목숨을 주셨다고요. 저는 이제 그 은혜를 어머님의 귀한 따님께 갚는 것뿐입니다. 은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눈빛이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회사 이름부터 바꿀게요. 좋은 유통 같은 구역질 나는 이름은 오늘부로 끝이에요. 생각해 두신 이름이라도 있습니까? 은혜 물류. 엄마가 평생 입에 달고 사셨던 말이에요. 남한테 받은 은혜는 목숨 걸고 갚아야 한다고. 은수가 책상 위 종이에 은혜 물류라고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글씨를 쓰는 손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수는 도윤의 차를 타고 시외 변두리에 있는 작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몰래 후원하시던 보육원이었습니다. 현관 벽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낡은 기부자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수가 명판 앞에 서서 어머니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은수 씨, 보육원 안에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원장이 은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수 씨, 어머님이 이 어린 것들을 얼마나 자식처럼 아끼셨는지 몰라요. 이제야 오셨네. 은수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한참 동안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은수에게 달려와 삐뚤삐뚤하게 그린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해와 집, 그리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은수가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윤이 은수의 곁에서 듬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 네. 그저 저 사람들을 부수고 가두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의 이름을 다시 환하게 빛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수라는 걸요. 도윤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은수에게 예쁜 명함 지갑을 하나 건넸습니다. 은수가 열어보니 안에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혜 물류회장 강은수. 은수가 명함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햇살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석양빛이 명함 위로 찬란하게 번졌습니다. 은수의 입가에 비로소 승자의 미소가 잔잔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은수는 은혜 물류회장실의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아 임원 명단을 차갑게 훑어내렸습니다. 조 여사가 자기 손발처럼 부리며 비리를 일삼던 측근 임원 7명의 이름 위로 시뻘건 빨간 줄이 사정없이 그어졌습니다. 오늘자로 이 7명 싹 다 해임하세요. 짐 쌀 시간도 주지 말고 당장 내쫓으란 말입니다. 비서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바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조 여사 눈밖에 나서 억울하게 잘린 직원들 명단 있지요? 그거 가져오세요. 네, 회장님. 복직 대상자가 모두 12명입니다. 전원 복직시키세요. 그분들이야말로 이 회사를 다시 살릴 진짜 일꾼들이니까요. 자리는 제가 직접 챙겨서 배치하겠습니다. 은수가 명단을 덮어 서랍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은수는 정성스레 편지 2통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감옥에 있는 진욱에게, 다른 하나는 희주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진욱에게 보내는 봉투 안에는 희주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희희덕거리는 사진 3장과 희주가 도박장을 제 집처럼 드나든 상세한 기록을 넣었습니다. 반면 희주에게 보내는 봉투 안에는 진욱이 제니 강에게 보냈던 비굴한 구애 편지 사본을 넣었습니다. 제니 강 대표님, 당신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희주랑 결혼하려 했던 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제발 당신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은수가 봉투 2개를 비서에게 건네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구치소로 보내세요. 절대로 둘이 같이 보게 하면 안 됩니다. 각각 따로 전달하세요. 며칠 뒤 구치소 면회실에서 진욱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진욱의 눈등에 시퍼런 핏대가 섰습니다. 희주가 웃으며 낯선 남자의 어깨에 찰싹 기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박장 출입 기록에는 진욱의 법인 카드 번호가 시뻘건 글씨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죽이려니 내 돈을 훔쳐서 도박질을 하고 딴 놈까지 만나고 다녀. 진욱이 사진을 구겨쥐며 짐승처럼 이를 갈았습니다. 한편 여자 수감동에서 희주도 은수가 보낸 봉투를 열었습니다. 진욱이 제니 강에게 쓴 구질구질한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희주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일그러졌습니다. 나랑 결혼한 게 실수라고? 이 인간 말종 같은 놈이 감히 나를 버리려고 해? 희주가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습니다. 사흘 뒤 희주는 검찰 조사실에 불려나갔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탁 치며 물었습니다. 이미주 씨, 박진욱 씨가 회사 돈 횡령한 거에 대해 아는 대로 다 말해봐요. 희주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다가 도끼 어린 눈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싹 다 말할게요. 진욱이 그 인간이 매달 회사 돈을 뭉텅이로 빼돌렸어요.
법인 카드를 제 이름으로 발급해서 펑펑 쓰게 했고 펜트하우스 계약금도 다 공금이었어요. 경리부 직원 협박해서 장부 조작시킨 것도 전부 그 인간이 시킨 짓이에요. 검사가 펜을 멈추고 희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왜 이제 와서 다 부는 겁니까? 그 인간이 저를 버리려고 했거든요. 저 혼자만 독박 쓰고 망할 순 없잖아요. 같이 죽어야 공평하지. 희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만큼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은수는 민우에게서 이 소식을 보고받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주가 진욱이 죄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었군요. 예, 회장님. 아주 줄줄 읊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 자기들끼리 물고 뜯어야 제맛이지. 은수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바로 조 여사의 비밀 금고 위치가 적힌 문서였습니다. 변호사님, 조 여사가 숨겨둔 그 비밀 금고 당장 법적으로 묶어버릴 수 있나요? 한준혁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이제 회사의 주인이시니 회사 자산으로 산 금고라면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충분히 봉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 주세요. 쥐구멍 하나 남기지 말고요. 그날 밤 조 여사는 곰팡이 냄새나는 낡은 모텔방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원비가 밀려 쫓겨난 뒤 사채업자들을 피해 쥐새끼처럼 숨어든 방이었습니다. 조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금고 열쇠 잘 챙기고 있지? 내일 아침 일찍 가서 금고 안에 든 금괴 좀 꺼내와야겠다. 당장 도망갈 돈이 필요해. 다음 날 새벽 조 여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금고가 있는 건물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문 앞에는 이미 시뻘건 법원 봉인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조 여사가 미친 사람처럼 손톱으로 딱지를 긁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누가 내 돈줄을 막은 거야? 어떤 놈이냐고. 조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편 은수는 회장실에서 박 의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박 의원이 껄끄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의원님, 저 강은수입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참 재미있는 걸 물려주셨더라고요. 박 의원의 거친 숨소리가 뚝 멈추었습니다. 의원님이 지난 20년 동안 조 여사 남편한테 받아 챙긴 돈 목록 말이에요. 장부에 날짜랑 금액까지 아주 예쁘게 적혀 있던데요. 뭐야? 지금 감히 나를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협박이라뇨.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죠. 의원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박 의원이 목소리를 낮춰 비굴하게 속삭였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원하는 합의금이 얼마야? 돈은 필요 없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의원님이 당당하게 감옥에 가시는 거요. 은수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 의원은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고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이틀 뒤 박 의원의 검은 승용차가 은수의 사무실 근처 어두운 골목에 멈췄습니다. 험악한 수아 셋이 차에서 내려 은수가 나오기만을 독사처럼 기다렸습니다. 퇴근하던 은수가 골목에 들어서자 남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은수 씨, 의원님이 좀 보자고 하십니다. 순순히 따라오면 피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은수가 걸음을 멈추고 남자들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박 의원이 보냈나요? 참 성질도 급하시네. 은수가 고개를 들어 건물 옥상을 가리켰습니다. 저 위 좀 보세요. 반짝거리는 거 안 보입니까?
남자들이 고개를 들자 건물 옥상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미리 띄워놓은 드론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거물 정치인이 사람 보내서 연약한 여자를 납치하려는 현장 말이에요. 남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골목 양쪽에서 도윤의 경호팀이 나타나 남자들을 에워쌌고 동시에 입구에서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벌떼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이 저녁 뉴스에 나가면 박 의원님 인생도 끝이겠네요. 은수가 얼어붙은 남자들 사이를 우아하게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무실에서 텔레비전 속보를 보다가 손에 든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수하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차 안에서 도윤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금배지가 바닥으로 떨어질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도윤이 백미러로 은수를 보며 듬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깨끗한 물 한 잔을 새로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절반 왔어요. 그놈들끼리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은수가 사진 속 어머니의 고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복수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혜 물류의 상장 첫날, 거래소 전광판의 주가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시초가의 2배를 훌쩍 넘긴 시뻘건 숫자가 승전보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거래소 로비에서 도윤과 나란히 서서 그 화려한 전광판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님 축하합니다. 드디어 해내셨네요. 도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축하받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겨우 시작인걸요. 은수가 전광판에서 시선을 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은수는 당당하게 청와대 오찬에 초대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 기업가 10명 중 한 사람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은수가 오찬장을 나서자마자 수십 명의 기자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강 회장님, 좋은 유통 시절의 서름을 딛고 이 자리에 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은수가 쏟아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어머니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회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부시게 터졌습니다. 그 뉴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코빼기도 안 보이던 시댁 쪽 친척들이 갑자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의 비서실로 전화가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박진욱 씨 삼촌이라는 분이 또 전화하셨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아주 애걸복걸합니다. 받지 마세요. 끊으세요. 고모라는 분도 염치불구하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전부 차단하세요. 제가 길바닥에 쫓겨날 땐 침뱉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와서 내 친척이라 말할 자격, 그 사람들에게는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은수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드디어 박진욱의 1심 재판이 열린 날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욱이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판사가 준엄하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진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진욱이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5년이라니요. 판사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한 게 아니라고요. 법정 경위가 달려들어 진욱의 어깨를 거칠게 눌러 앉혔습니다. 진욱이 절망적인 눈으로 방청석을 훑다가 맨 뒷줄에 우아하게 앉아 있는 은수를 발견했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나 좀 살려줘. 우리 부부였잖아.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응? 은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출구를 향해 또박또박 걸어 나갔습니다. 진욱의 비명이 등 뒤에서 처절하게 울려 퍼졌지만 은수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 희주의 재판도 무겁게 열렸습니다. 피고인 이미주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희주가 피고인석에서 맥없이 고개를 툭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끌려나가며 희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도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제 인터넷 계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팔로워가 몇 명인데 수감 중에는 휴대폰 못 씁니다. 계정도 다 정지될 겁니다. 희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치소로 돌아간 희주는 딱딱한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수만 명이 자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떠받들었는데 이제 그 모든 신기루가 사라졌습니다. 희주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수는 조 여사가 갇힌 교도소로 매일 아침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밥이 아니라 인류 호텔에서 주문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 용기 뚜껑 안쪽에는 은수가 직접 쓴 서늘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날 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며 쫓아내던 날 저는 이 순간을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어머니가 사채업자 발등 찍으며 무릎 꿇었을 때 우리 엄마 마음이 딱 그랬겠지요. 셋째 날 어머니가 감옥에서 드시는 이 비싼 밥값은 제가 냅니다. 은혜 물류회장 강은수가요. 조 여사가 셋째 날 도시락 뚜껑을 읽고는 미친 사람처럼 밥상을 뒤엎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2년, 내가 강은수를 며느리로 키워준 사람이야. 그년이 감히 나한테 이런 수작을 부려. 그때 같은 방 수감자가 조 여사를 팍 밀치며 윽박질렀습니다. 시끄러워 할망구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야? 거기 화장실 청소나 똑바로 해. 빨리 안 가? 조 여사가 겁에 질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수감자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는 냄새나는 화장실 쪽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은수는 한준혁 변호사에게서 회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뺑소니 사건의 결정적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법정에서 다 불겠답니다. 증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당시 사고 현장에 조 여사가 직접 나타나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버려두고 남편더러 빨리 도망가라고 지무를 했다고 합니다. 피 흘리는 사람을 두고 말이죠. 은수의 손이 책상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조 여사 죄명이 바뀌는 건가요? 단순히 옆에 있었던 방조제가 아닙니다. 살인 공모와 사체 유기로 죄가 확 바뀝니다. 형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날 겁니다. 은수가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당장 법정에 세우세요. 숨도 못 쉬게 만들 겁니다. 박 의원의 재판도 추풍낙엽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은수가 넘긴 뇌물 장부와 비자금 세탁 증거가 낱낱이 밝혀지자 박 의원은 당에서 쫓겨나고 의원직까지 박탈당했습니다. 평생 거드름을 피우던 박 의원이 법정에서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해 비굴하게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린 손가락 사이로 시뻘겋게 충혈된 눈이 비참해 보였습니다. 은수는 박 의원의 비자금을 몽땅 환수하여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이 소식이 뉴스에 도배되자 은혜 물류의 주가는 또다시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도윤이 은수를 데리고 도심 외곽의 아주 작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안에는 커다란 이젤과 하얀 캔버스, 색색의 물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셨던 하얀 목련 화분들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도윤 씨? 은수가 놀란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강 회장님의 화실입니다. 고등학교 때 화가가 꿈이었다고 하셨던 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이젤 앞에 섰습니다. 캔버스 위에 손을 살짝 올렸다가 뗐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직 일이 산더미인데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 말고 은수 씨가 좋아하는 인생을 사셔야죠. 은수가 조심스럽게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붓 끝에 하얀 물감을 살짝 묻혀 캔버스 위에 부드러운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순백의 목련 꽃잎 하나가 캔버스 위에 피어났습니다. 은수의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번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 꽃을 참 좋아하셨는데. 도윤이 화실 문 앞에서 은수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뒤 은수는 도윤과 함께 다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은수가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제 미워하고 복수하는 마음만으로 살지는 않으려고요. 엄마가 남겨주신 이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게 만드는 게 내 진짜 숙제니까요. 은수의 볼 위로 맑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은수의 옆에 듬직하게 서서 아무 말 없이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와 묘소 앞에 놓인 하얀 목련 꽃잎 하나가 하늘 높이 팔랑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은수의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평소 바늘 하나 안 들어갈 듯 차분하던 도윤의 얼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은수 씨, 큰일 났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은혜 물류 주식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어요. 은수가 전용 컴퓨터 화면을 돌려 확인하자 장외거래 내역이 눈을 어지럽힐 정도로 빠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예요? 이 정도로 자금을 퍼붓는 인간이. 블랙킴이라는 해외 큰손입니다. 조 여사의 먼 친척이자 예전에 희주랑 도박장에서 진득하게 엮였던 자예요. 도윤이 서류 한 장을 은수의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수 씨, 진짜 심각한 건 이놈이 20년 전 은수 씨 어머니 회사를 공중분해시킨 실제 주범 중 한 명이라는 겁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은수의 손가락이 바르르 떨리며 멈추었습니다. 우리 엄마 회사를 뺏어간 그 악마가 이제 내 회사를 또 가로채겠다고요? 감옥에 있는 박 의원이 마지막 발악으로 불러들인 모양입니다. 은수 씨를 아주 숨도 못 쉬게 끝장내버리려고요. 은수가 의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번뜩 눈을 뜬 은수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 씨, 그 블랙킴이라는 자가 쓰는 돈의 꼬리를 밟으세요. 한 푼도 빠짐없이 출처를 털어야 합니다. 사흘 뒤 금융감독원에서 은혜 물류로 벼락 같은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상장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방송을 타자마자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투자자 수십 명이 몰려와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강은수 나오라 그래.
내 피 같은 돈 다 날리게 생겼다. 이 사기꾼아. 어린 년이 회장 소리 듣더니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당장 사퇴해. 은수는 창문 너머로 계란을 던지며 고함치는 사람들을 담담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허위 제보자를 찾았습니다. 블랙킴 쪽에서 보낸 서류에 교묘하게 가짜 내용을 끼워 넣은 거였습니다. 그 가짜 서류의 원본, 우리 회사 내부 자료잖아요. 그걸 누가 넘겼냐고요. 이때 민우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사장님, 희주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답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여우 같은 년이 얼굴을 싹 갈아엎고 일주일 전부터 은혜, 물류 청소부로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은수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소부? 그래서 내 방을 드나들며 서류를 빼돌린 거군. 독사 같은 희주는 은수의 펜트하우스까지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은수가 밤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쓴 일기장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틀 뒤 인터넷에는 은수의 일기장이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은수의 고백은 앞뒤가 싹둑 잘린 채 강은수, 엄마 유산 없으면 시체인 위선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검색순위 1위를 도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윤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사진에는 유부남 스폰서와 불륜 의혹이라는 추잡한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은수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자신을 난도질하는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은수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은수 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블랙킴의 자금,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를 돌려 씻어낸 국제적인 돈 세탁 자금입니다. 은수가 도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 잡을 수 있겠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저놈이 지금 우리 주식을 다 먹으려고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 주식 전쟁으로 시간을 벌어야 해요. 골드리치에 전 재산을 걸고 은수 씨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윤 씨, 나 때문에 도윤 씨까지 무너지면 어떡해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나 믿으세요. 도윤이 은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약속했습니다. 은수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고 검찰에 스스로 출두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들이밀며 윽박질렀습니다. 강은수 씨, 상장할 때 장부 조작했죠? 순순히 부시지. 은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나약하고 겁에 질린 척 연기를 한 것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은수에게 민우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아무 대꾸도 안 하셨어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민우 씨, 블랙킴이 내가 완전히 꺾였다고 믿어야 남은 돈을 싹 다 쏟아부을 거 아네요. 그놈이 방심하고 꼬리를 길게 뺄 때, 그때 단칼에 자를 겁니다. 블랙킴은 은수가 검찰에서 벌벌 떨었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하, 강은수 그년도 별거 아니구먼. 좋아, 남은 자금 싹 다 한국으로 넣어. 이번 기회에 은혜 물류를 아주 통째로 씹어 삼키겠어. 이때 희주가 블랙킴에게 전화를 걸어 교태를 부렸습니다. 사장님, 저 잘했죠? 이제 강은수 전현 완전히 매장해버려요. 저한테 한 자리 챙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블랙킴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비열하게 혀를 찼습니다. 에라이, 멍청한 년. 단물 다 빠졌으면 버려야지. 야, 이미주 저거 조용히 처리해. 강은수한테 살인 누명 씌우기 딱 좋겠네. 은수는 민우에게서 긴급 첩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블랙킴 수하들이 희주를 항구 창고로 끌고 갔답니다. 죽여서 사장님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인가 봐요. 은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항구 창고라고? 당장 출발해. 도윤이 은수의 팔을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은수 씨 위험해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희주가 죽으면 블랙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 절대 못 봐요. 은수는 도윤의 경호팀과 함께 항구로 거칠게 차를 몰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 희주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블랙킴의 부하들이 희주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어올리는 찰나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희주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창고 문이 쾅 열리며 도윤의 경호팀이 번개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수하들을 제압해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은수가 천천히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희주가 떨리는 눈으로 은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성형으로 몰라보게 변했지만 은수를 바라보는 그 겁먹은 눈망울만은 고등학교 때 그대로였습니다. 은수야. 강은수. 희주의 입에서 핏물 섞인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나를 왜 살린 거야?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면서. 은수가 희주 앞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희주야, 네가 죽으면 블랙킴이 제일 좋아하거든. 나는 그 인간이 웃는 꼴은 죽어도 못 봐. 그 말에 희주의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희주는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말할게. 블랙킴이랑 박 의원 그 인간들이 짠 거 내가 싹 다 볼게. 나 좀 살려줘. 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선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윤 씨, 준비됐죠? 이 여자 자백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다 녹음하세요. 도윤이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역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생방송 기자회견장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가 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고 기자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빽빽하게 가득 찼습니다. 은수가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와 우리 은의 물류를 향해 쏟아진 추잡한 의혹들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수가 손짓하자 단상 뒤 대형 스크린에 서류 2장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왼쪽은 금융감독원에 제보된 가짜 자료입니다. 오른쪽은 저희 회사의 진짜 원본 장부고요. 두 서류의 숫자가 다르게 조작된 부분에 제가 빨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원본을 교묘하게 베낀 뒤 숫자를 조작한 가짜입니다. 이 파렴치한 조작을 지시한 사람은 해외 자본가 블랙킴이며 서류를 빼돌린 사람은 병보석으로 풀려나 저희 회사의 청소부로 위장 잠입했던 이미주입니다. 장내에 웅성거림이 퍼지자 스크린이 바뀌며 희주의 양심선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 희주는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블랙킴의 지시를 받고 은혜 물류의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경영진 사무실에서 서류를 훔쳐 넘겼고 블랙킴은 그 서류를 조작해 제보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감옥에 있는 박 의원이 블랙킴과 짜고 꾸민 짓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다급하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강 회장님, 블랙킴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은수가 스크린을 다시 바꾸자 블랙킴의 자금이 여러 나라의 유령 회사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복잡한 경로가 한눈에 들어오는 도표로 나타났습니다. 블랙킴의 자금은 추악한 국제 돈 세탁 자금입니다. 이 모든 증거 자료는 이미 인터폴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며 장내를 하얗게 수놓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는 블랙킴이 수화두를 거느리고 탑승 게이트를 향해 바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랙킴이 초조한 얼굴로 여권을 꺼내 직원에게 내밀려는 찰나 도윤이 귀신같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급히 가시는 모양인데 길 좀 비켜주셔야겠습니다. 블랙킴이 도윤을 거칠게 밀치려 했지만 어느새 뒤에서 인터폴 수사관 넷이 나타나 블랙킴을 둥그렇게 에워쌌습니다. 블랙킴 씨, 국제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블랙킴의 수하들이 쥐새끼처럼 달아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던 공항 경찰들에게 단숨에 붙잡혔습니다. 블랙킴이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도윤을 도끼 서린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다 그 강은 수년이 꾸민 짓이야? 도윤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20년 전에 뿌린 씨앗을 이제야 거두는 것뿐입니다. 같은 날 오후 감옥에 갇힌 박 의원의 추가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박 의원이 감옥에서 블랙킴에게 보낸 비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블랙킴, 어떻게든 강은수를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려 분식회계로 엮고 희주 근연시켜서 서류 싹 다 빼내라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 돈은 3배로 불려줄 테니까. 박 의원의 비열한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박 의원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푹 쳐박았습니다. 판사가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재홍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박 의원의 어깨가 툭 꺾이며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조 여사의 추가 재판도 같은 주에 열렸습니다. 조 여사는 법정에 들어서며 넋이 나간 얼굴로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째 입을 꾹 닫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인석을 가리켰습니다.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증인석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았습니다. 20년 전 뺑소니 6.2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는 목격자였습니다. 증인, 당시 현장에서 본 것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 사람을 치고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고 곧바로 여자가 택시에서 내려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피를 흘리며 숨을 쉬고 있었는데 여자가 남자의 팔을 거세게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저런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가자고. 법정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말고요. 바로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입니다. 노인이 조 여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검사가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은수가 어렵게 확보한 당시 현장 근처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조 여사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어 억지로 차에 태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조 여사가 스크린을 올려다보다가 갑자기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당장 꺼. 저거 치우란 말이야. 조 여사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미친 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조 여사의 어깨를 꽉 눌러 앉혔습니다. 판사가 조 여사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조 여사의 입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긴 침묵 끝에 조 여사가 고개를 푹 떨구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냥 가자고 한 게 나였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있던 은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수는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이 터지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판사가 준엄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조미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조 여사가 법정 경위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은수 쪽을 슬쩍 돌아보았습니다. 은수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은수야. 조 여사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법정 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은수는 법정 건물을 나와 높은 계단 위에 섰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은수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은수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은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도윤 씨. 아직 한 군데 더 가야 해요. 은수는 곧장 도윤과 함께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은수가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전부 벌을 받았어요. 아빠를 길바닥에 버리고 간 사람도, 엄마 재산 다 뺏어간 사람도, 나를 개처럼 내쫓은 사람들도.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은수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갈라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턱 밑으로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로 울어도 돼? 나 마음 놓고 울어도 되는 거지? 은수가 유골함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도윤도 은수의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은수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은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강은수 씨, 이제는 은수 씨만의 예쁜 인생을 그릴 시간입니다. 은수가 도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은수의 입가에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5년 뒤 은수는 스위스 융프라우 전망대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만년설이 덮인 눈부신 봉우리 위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가슴에 품은 작은 유골함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가 살아생전 그렇게 오고 싶어 하셨던 곳이야. 내가 엄마 대신 왔어. 참 좋지? 시원한 바람이 은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은수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그 평화로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옆에서 배낭을 맨 인상 좋은 여행객이 은수에게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여기 처음 오셨나 봐요?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죠? 은수가 천천히 눈을 뜨고 여행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복수가 뭔지 아세요? 여행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더라고요. 은수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행객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 순 없었지만 은수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 함께 따라 웃었습니다. 전망대 아래 주차장에서는 도윤이 차에 기대어 서서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튼튼한 팔에는 포근한 담요에 쌓인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뻗어 도윤의 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은수가 계단을 사뿐사뿐 내려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레 아이를 은수에게 건넸습니다. 잘 잤어, 우리 예쁜 딸. 은수가 아이의 보드라운 볼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은수의 목에서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를 잡아당기며 옹알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사연 많은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딸 거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신 보물이거든. 도윤이 다정하게 차 문을 열며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는 잘 드렸어? 응. 엄마가 참 좋아하셨을 거야. 여기 부는 바람이 딱 엄마가 좋아하시던 시원한 가을바람 같더라고요. 은수가 아이를 품에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은수의 일상은 5년 전 지옥 같던 날들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혜 물류는 이제 세계 12개 나라에 지사를 둔 커다란 기업이 되었고, 은수는 회장직을 내려놓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진짜 본업은 화가였습니다. 도윤이 선물해준 아늑한 화실에서 은수는 매일 아침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하얀 목련, 반짝이는 강변, 그리고 그리운 어머니의 뒷모습. 은수의 그림은 경매에 나올 때마다 최고가에 팔려나갔고, 그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은수는 은수의 날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배신과 사기를 당해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실력 좋은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금을 대주는 자리였습니다. 벌써 4번째를 맞은 행사장에는 고마움을 전하러 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도 한때 차가운 고시원 쪽방에서 내일이 오는 게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타들어가는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니 포기하지 마세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은수는 도윤과 함께 차를 타고 도시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조 여사가 떵떵거리며 살던 저택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욕심 가득했던 저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따뜻한 느낌의 3층짜리 공공도서관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차에서 내려 도서관 앞에 섰습니다. 입구 위에는 강은수 평화도서관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꼬마 아이 하나가 그림책을 들고 신나게 뛰어나왔습니다. 아줌마, 이 책 너무너무 재밌어요. 은수가 인자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은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 건너편 낡은 벤치에 남자 한 명이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떡지고 옷은 누더기처럼 더러웠습니다. 남자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박진욱이었습니다. 출소 후 갈 곳이 없어진 진욱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볼이 푹 꺼져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진욱의 앞에는 동전 몇 개가 담긴 찌그러진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욱은 넋이 나간 눈으로 길 건너편 대형 광고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광고판에는 은수가 아이를 안고 도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행복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욱이 그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진욱이 실수로 종이컵을 건드렸고 동전 몇 푼이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진욱은 바닥에 엎드려 그 동전을 줍느라 허우적거렸습니다. 은수는 그 비참한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얼굴에는 미움도 동정도 없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돌려 도윤의 듬직한 어깨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가요 우리. 도윤이 은수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고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수는 아이를 재우고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때 묻은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희주가 훔쳐갔다가 돌려받았던 어린 시절의 소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은수가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하다. 은수가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소중히 덮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느 머나먼 섬마을 작은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희주가 아이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칠판에 한글 받침을 적으며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희주는 교무실에 앉아 은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은수야, 이번 달도 어김없이 편지를 쓴다. 오늘 아이들이 글쓰기를 잘 따라해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매달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죄인인 나를 살려준 그날의 네가 떠올라. 정말 고맙고 죽을 때까지 미안해. 희주가 정성스레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화실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새 그림을 시작하려다 잠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벽에 걸린 전신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5년 전 고시원 방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빗속에서 깨진 조각을 줍던 가련한 손도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은수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은수가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수야.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은수가 붓을 다시 집어들고 캔버스 위에 기분 좋은 첫 획을 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은수는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강물 위로 보석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모차에 앉은 아이가 노을을 잡으려는 듯 앙증맞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도윤이 은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날이었지? 은수가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세 사람의 다정한 그림자가 강변 위로 길게 늘어났습니다. 따사로운 노을이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강은수는 모든 것을 잃은 날, 빗속에서 깨진 보석함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어머니의 메모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으며 쫓겨났던 그날, 강은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쪽방에서 시작한 복수는 예식장의 오븐으로 완성되었고 그 오븐은 탐욕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강은수가 진정으로 되찾은 것은 돈도, 회사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다시 빛나게 한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은수는 말했습니다. 오늘도 은수는 캔버스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